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량이 만난 젊은 과부입니다. 한량이 만난 젊은 과부.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난 젊은 선비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그는 용감하고 쾌활한 사람으로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달리며 풍악 또한 뛰어난 한량이었다. 그가 어느 날 바닷가 모래사장을 걷고 있는데 멀리서 아이들이 무언가를 두고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호기심이 발동해 선비는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얘들아,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이거 보세요. 꼬리가 셋이나 달린 신기한 거북이를 잡았어요. 아이들은 거북이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서로 자기가 가지려고 다투고 있었다. 거북이는 그 틈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꼼짝 않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선비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얘들아, 거북이를 풀어주는 게 좋겠다. 풀어준다면 내가 너희에게 동전 몇 잎을 주마. 아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결국 선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아요, 주세요. 한 아이가 손을 내밀었다. 선비는 엽전을 건네주며 거북이를 풀어주었다. 그랬더니 거북이는 고마운 표정을 지으면서 신기하게도 말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바다의 용왕이요. 육지를 구경하려고 나왔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으나 당신 덕으로 살게 되었으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곳에 와서 나를 찾으시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당신을 도와 은혜를 갚겠소. 거북이는 파도를 타고 멀리 사라졌고 선비는 그날의 일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돌아갔다. 이듬해 다시 주막에 머물게 된 선비는 마을 사람들이 무서운 얘기를 나누는 걸 듣게 되었다. 자네 들었나? 사흘 전 건넌 마을 이서방이 뒷산에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더군. 마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찾아다니는데도 아직 못 찾았다는데 100년 묵은 여우한테 화를 입은 것 같다고 하더군. 선비는 귀를 기울이며 물었다. 그게 정말입니까?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소이다. 그 뒷산에 무시무시한 여우가 살고 있어. 이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얘기지. 그 산에 간 사람 중에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남자는 무섭다는 듯이 몸을 떨며 말했지만 선비는 겁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호기심이 생겨 자기가 그 여우를 물리치겠다고 말했다. 주막집 노인이 놀란 표정을 짓더니 소리쳤다. 그만두시오. 그 여우를 상대하려 들다간 목숨을 잃을 것이오. 이제까지 뒷산에 올라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다오. 그러나 선비는 큰 소리를 치며 다음 날 아침에 여우가 있다는 산으로 올라갔다. 여기저기 동정을 살펴보았으나 특별히 이상한 건 발견할 수 없었다. 좀 더 기다려봐야겠어. 밤중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선비가 나무 그늘을 찾아 한숨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보니 날이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한참 산길을 오르던 그는 저 멀리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것을 보았다. 저곳에 무엇이 있는 걸까? 불빛을 따라가 보니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집이 눈앞에 나타났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곳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저녁상을 차려주었다.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고 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 두었으니 편히 드시고 쉬어가세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선비는 환대에 조금 놀랐지만
여자의 정성스러운 대접에 고맙다는 뜻을 전하고 진수성찬을 즐겼다. 여자는 고기와 생선, 갖가지 요리로 상을 차려주었다. 선비는 음식을 먹으며 말했다. 이렇게 훌륭한 대접을 받더니 깊은 산속에서 이런 진수성찬을 받게 될 줄은 몰랐소.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산에 오신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선비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 여자가 동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선비가 깜짝 놀라 단호하게 거절하자 여자의 얼굴이 갑자기 차가워지며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여자가 흉측한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자 주변이 캄캄해졌다. 네가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하다니 넌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선비는 한순간 당황했지만 곧 거북이가 한 약속이 떠올랐다. 그는 재빨리 여자에게 말했다. 사흘만 말미를 주시오. 그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겠소. 그래 봐야 내 소나기를 빠져나갈 순 없지. 여우는 선비가 굴복하는 것을 보고 비웃으면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를 속이고 달아난다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 길로 선비는 바닷가로 달려가서 거북이를 불렀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잠시 후 거북이가 파도를 가르며 나타났다. 어찌하여 나를 찾았소? 선비는 여우에 관해 들려주며 도움을 요청했다. 용왕은 선비의 은혜를 갚기 위해 3명의 바다 장수를 불러냈다. 장수들은 뒷산으로 올라가 여우와 맞서 싸웠다. 그러나 여우는 강력한 술법을 써서 장수들마저 상처 입히고 말았다. 내가 바다의 힘을 빌려왔으나 나의 술법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우는 선비를 무섭게 노려보며 소리쳤다. 장수들이 물러나자 선비는 다시 한번 용왕을 찾아가 부탁했다. 용왕은 크게 걱정하면서 하늘의 힘을 빌려야겠다고 하늘로 갔다. 하늘에선 용왕의 간절한 부탁에 새 장수를 내려보냈고 새 장수는 술수를 써서 천둥과 번개를 치게 했다. 그날 밤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며 여우에게 떨어졌다. 여우는 벼락에 맞아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곧 험상궂은 늙은 여우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재가 되어 사라졌다. 선비는 새 장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다시 주막집으로 돌아와 노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노인은 그제야 안심하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며칠 후 선비는 바닷가로 돌아가 마지막으로 용왕에게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용왕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용기에 나 또한 감탄했소. 앞으로도 평온한 삶을 누리길 바라오. 그 후 선비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평생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다고 한다. 10년 만에 만난 아내. 그만 들어가시오. 이추 씨는 아내와의 이별이 못내 아쉬운 듯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더니 동구 밖으로 사라져갔다. 그도 그럴 것이 혼인하고 아직 깨가 쏟아지는 신혼이었다. 이추 씨는 일찌감치 초시에 붙었다. 하지만 몇 년째 복시해서 미역국만 먹고 있었다. 혼자 몸일 때야 걱정 없이 살았지만 수익 씨를 얻고 나니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있지 않은가. 이초 씨는 마음을 굳게 먹고 돈을 벌기로 작정했다. 아내가 그런 이초 씨를 보며 극구 말렸다. 서방님, 과거에 좀 더 매진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설마 산 사람 목구멍에 거미줄 치겠습니까? 아니요. 더는 과거에 연연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소. 이제부터 장사를 해볼 참이요. 장사도 쉽지 않을 텐데 걱정입니다. 힘껏 해볼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많지는 않지만 형님이 장사 미천하라고 얼마간에 돈을 주었어. 아주버님한테 자꾸 신세 지는 것도 송구하네요. 이초 씨의 큰형님은 동생 이초 씨를 살뜰히 챙겼다. 이초 씨가 혼이 나자 세간을 내주었고 공부한답시고 이태 동안이나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도 먹을 양식을 철철히 가져다 주곤 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렇게 형님의 도움을 무작정 받으며 살다 보니 볼 면목이 없었고 과거 시험에도 자꾸 떨어지다 보니 큰 결심을 한 것이다. 형님도 동생의 그런 결단에 안타까워하며 말렸다. 아우야, 조금만 더 노력해보면 어떻겠냐? 당분간 내가 도와줄 테니. 아닙니다, 형님. 그동안 너무 도움만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초 씨는 그렇게 큰 결단을 한 것이다. 기술이 있었던 것도 장사의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말이다. 며칠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 책을 구해주거나 유통하는 책회가 생각났다. 어릴 적부터 책을 워낙 좋아했던 그는 자기 집을 들락거리던 책회를 떠올렸다. 읽고 싶은 책을 들고 오는 날에는 너무 좋아 단번에 읽어버렸던 기억을 떠올리자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여보, 이제부터 각지를 돌아다니며 책을 팔러 다니는 장사꾼이 되어보겠소. 이추 씨는 아내에게 자기 결심을 말하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몇 개월 하다 보니 벌이가 제법 쏠쏠했다. 하지만 한 번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우다 보니 혼자 남아있는 아내가 걱정이었다. 그날도 혼자 집에 남아있는 아내 걱정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길을 떠난 것이다. 이번에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소. 이천에 사는 박진사가 구하려는 책들이 워낙 진귀한 책이라. 서방님, 집 걱정은 하지 마시고 몸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이초 씨는 아내와 작별하고 박진사가 부탁한 책들을 구하려고 한양으로 떠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책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이초 씨는 박진사가 부탁한 책을 전해주고 기분 좋게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집에 도착했을 땐 늦은 시간이었다. 아내가 잠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만히 살인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섰다. 누구지? 방 안에 낯선 그림자가 비치는 게 아닌가. 방문을 열어젖히자 웬 사내가 바지춤을 내리고 있었다. 반듯하게 누워있는 아내는 꼼짝도 하지 않고 허연 앞가슴을 풀어헤친 채 누워있었다. 이럴 수가. 집을 비운 사이에 사내를 끌어들이다니. 이초 씨는 정신없이 들어가 사내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더니 시퍼런 낫을 목에 들이댔다. 넌 누구냐? 주인 없는 집에 들어와 이 짓을 하다니. 살려주십시오.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놈 목숨은 살려주겠다. 대신 이 여인을 평생 잘 보살펴 주거라. 이초 씨는 사내에 목에 대고 있던 낫을 팽개치고 그 길로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 야단이 났는데도 아내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날의 일은 이러했다. 이초 씨의 아내는 근처에 사는 영월댁과 친하게 지냈다.
영월댁은 친동기간처럼 혼자 지내는 아내를 잘 챙겨주었고 그들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아내는 초저녁에 영월댁이 준 음료를 마신 뒤 몽롱해져 집에 들어가 누웠다.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영월댁이 이초씨 아내에게 흑심을 품은 사내에게 돈 몇 푼 받고 벌인 일이었다. 이초씨가 떠난 뒤 아내가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자신의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마당에 한 사내가 주저앉아 있는 걸 보고는 옷장에 넣어둔 단검을 급히 꺼내 들고 소리쳤다. 누구냐?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더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멈추시오. 아무 일 없었어. 용서해 주시오. 사내는 영월댁을 매수해 벌인 일과 이초씨가 돌아와 그 모습을 목격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 서방님, 어디로 가셨나요?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남편을 찾으러 갈 생각도 했지만 뱃속에 남편의 아이가 자라고 있으니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번에 돌아오면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동네 의원에게 진맥을 받는데 틀림없는 택이라고 했다. 그렇게 10년 세월이 흘렀다. 이초씨는 그 일이 있고 난 후 객지 생활을 접고 조용한 암자를 찾았다. 그리고 학문에 매진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하동 현감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조강지처에게 당한 배신과 그리움으로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로지 이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전이 들어와 아뢰었다. 여인네가 찾아와 뵙기를 청하옵니다. 현감이 나가보니 바로 10년 전 두고 떠난 자신의 아내 아닌가. 10살가량의 사내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아내는 혼자 몸으로 사느라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다. 현감은 한동안 말없이 바라만 보았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대답 대신 아내는 아이를 앞으로 내보냈다. 석현아, 아버지께 인사드려라. 이 아이가 내 아이란 말이오? 아내는 지난 사연을 눈물로써 들려주었다. 아내의 얘기를 듣고 난 현감은 자신의 성급하고 옹졸했던 행동으로 인해 10년 동안 생이별을 하게 한 죄책감에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당신과 아이를 힘들게 만든 날 용서해 주시오.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들은 지난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듯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갔다. 큰 돈을 벌어온 가난한 선비. 제천 땅에 선비 정하균이 살고 있었다. 글 공부에 전념하다 보니 물려받은 땅을 경작하는 건 아내의 일이 될 때가 많았다. 그래도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농사를 집어치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여자 복은 있는지 정하균의 아내는 미모가 출중하고 정숙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거친 농사일을 하느라 곱던 손은 거칠어지고 백옥 같은 얼굴도 햇빛에 그을러 검게 변해갔다. 아내를 농사일에 내몰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하균은 상경을 결심했다. 여보, 우리 한양으로 올라갑시다. 한양이요? 뭘 먹고 살려고요? 삿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소? 그렇게 해서 고향을 떠나 하균과 아내는 남산골에 자리를 잡았다. 가난한 선비들이 과거 읍제를 목표로
모여 사는 고시촌과 같은 곳이라서 동류감은 들었지만 먹고 사는 게 녹록지 않았다. 시골에서 땅을 판 돈도 야금야금 다 집어먹고 아내가 삭바느질로 끼니를 잇는 형편이 되고 보니 큰소리치며 상경한 것이 후회스럽기도 했다. 남산굴에 자리 잡은 지도 어느덧 3년이 넘었으니 10년을 목표로 해온 글공부도 벌써 8년째였다. 여보, 더 이상 당신 혼자 고생하게 할 수는 없어. 이놈의 글공부 집어치우고 돈이나 벌러 가야겠어. 평생 글공부밖에 모르는 양반이 무슨 돈을 벌겠다고 그래요. 10년을 목표로 했으니 마저 채우든가 아니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요. 아니요. 당신 삭바느질 시키면서 구상하게 방 안에 들어앉아 글이나 읽는 것도 이만하면 됐어. 그렇다고 다시 농사일을 하는 것도 실수. 그래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다른 걸 먹을 수는 없잖아요. 10년을 채운다고 했으니 2, 3년만 고생하고 계시오. 어떻게든 한미천 잡아서 돌아오겠소. 그렇게 정하규는 남산구를 떠났다. 그 무렵 잠채광업이 성행하고 있었는데 일확천금을 꿈꾼 사내들이 금을 캐려고 전국적으로 모여들었다. 이때 하규는 선비복장을 벗어버리고 바지 저고리에 패랭이 하나만 쓴 채 강원도 산골 금전판에 뛰어들었다. 그곳에서 그는 글깨나 아는 덕분에 돈을 받고 장부 관리를 맡아주기도 하고 금점에 몰렸던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모았다. 그렇게 3년 만에 정하규는 큰 돈을 손에 쥐었다. 그래, 이만큼 벌었으면 됐어. 아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혼자 있는 아내가 걱정이 된 하규는 그동안 모은 돈을 챙겨서 남산굴로 돌아왔다. 집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자 그는 장사치 복장을 벗어버리고 그동안 넣어두었던 의복을 꺼내 입으려고 중턱에 잠시 외장을 풀었다. 그런데 한 괴한이 나타나 돈이 든 보찜을 통째로 들고 달아나 버렸다. 걔 섞어라! 그거 내려놓지 못해? 달아나는 괴한을 쫓아가 봤지만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다. 한편 그날 새벽에 아내는 꿈을 꾸었다. 등에는 커다란 보찜을 들고 남편이 살인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게 빛이 났다. 아내는 그 모습이 얼마나 반가운지 버성발로 달려나가다가 그만 꿈을 깨고 말았다. 꿈을 꾼 아내는 왠지 남편이 올 것 같아 온종일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애타는 마음을 알고 하늘이 도왔던지 정말 그날 남편이 마을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하규는 남산구를 하염없이 돌아다니다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나요. 내가 돌아왔어. 어서 오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요? 아내는 돌아온 남편을 보고 너무 반가워 목이 메었다. 그런데 남산구를 헤매다 들어온 남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실은 그동안 번 돈을 오던 길에 도둑 맞았소. 그 바람에 이렇게 늦은 거요. 아내는 빈손으로 돌아온 남편이 면목이 없어 그런가 보다 생각하다가 남편의 안색을 살펴보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새벽에 꾼 꿈이 생각이 났다. 오늘은 편하게 주무시고 내일 다시 찾아보세요. 아내가 펴주는 잠자리에 누운 하규는 밤새 뒤척이며 한잠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돈만 잃어버리지 않았어도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하규는 등을 돌리고 누운 아내를 돌아보았다. 아내의 여린 어깨가 더 가냘프게 보여 마음이 아파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일찌감치 하규는 남산구를 뒤지고 다녔다. 보찜을 들쳐매고 달아난 괴한의 뒷모습만으로
누구 소행인지 알아낸다는 건 소나무 밑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시오? 포교가 하균을 보고 다가와 사정을 물었다. 하균은 그간의 사정과 돈을 잃어버린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조사해 보겠소. 포교가 가버리자 하균은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살인문을 들어서는데 방 안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낯선 사내와 앉아 있었다. 3년 만에 돌아왔는데 거렁뱅이 꼴이지 뭐예요. 나도 이대로는 못 살아요. 그럼 이제 나하고 다른 데로 갑시다. 빈손으로 어디를 간단 말인가요? 돈보따리가 생겼으니 염려 마시오. 그 말을 엿들은 하균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그 길로 포교를 찾아가 그 사실을 알렸고, 포교가 포졸들을 이끌고 하균의 집을 에워싸고 그 사내와 아내를 붙잡았다. 사내는 건달행세를 하며 돌아다니는 황가성을 가진 한량이었다. 포교는 포도청으로 잡아다가 문초를 해서 사내의 입에서 하균의 보찜을 낚아채 달아났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여자와 둘이 달아날 생각으로 짜고 버린 일이더냐. 나 혼자 한 일이요. 저 여자는 상관없어. 돈이 생겨서 다시 설득하려고 찾아간 거였어. 하균의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훔친 돈은 어떻게 했느냐? 배옥의 다리 밑에 숨겨두었어. 보찜을 훔쳐간 범인은 잡혔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평소에 하균의 아내는 흑심을 품고 집적대던 환가 때문에 힘들게 지내야 했다. 남편이 없는 사이 홀로 지내는 아내를 찾아와 처음에는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엉큼한 야욕을 품고 해가 지면 볼 일도 없이 찾아오기 일쑤였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웃집에 홀로 사는 할머니 집으로 피해서 잠을 자고 온 적도 있었다. 그날도 하균이 나간 사이에 환가가 아내 혼자 있는 집을 찾아온 것이었다. 아내는 갑자기 큰돈이 생겼다는 환가의 말을 듣고 집 피는 데가 있어 환가의 비위를 맞추며 추궁한 것이었다. 어디서 그렇게 큰돈이 생겼소? 참 재주도 좋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길에 보찜을 도둑맞았다는 말에 마침 찾아온 환가를 넌지시 떠본 것이었다. 아니 나다를까 보찜을 훔쳐간 도둑이 환가일 거라는 예상이 적중했다. 그래서 환가를 안심시키고 관가로 가려는데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이었다. 이 모든 사실을 대강 듣고 난 남편은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는지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자에게 일거리를 받은 저도 잘못이에요. 우리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시다. 그러면서 정하균은 두툼한 보찜을 가리켰다. 널찍한 집을 짓고 농가밭을 사서 농사를 지으며 마음 편히 삽시다. 글 공부에 매달리는 것보다 길을 쓰고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랑스러운 아내와 오순도순 사는 게 하균에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며칠 후 그들은 남산구를 떠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행복을 주는 여자와 그녀가 찾는 신랑감. 옛날 어느 곳에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는 경치가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다. 거기에는 예쁘고 부지런한 아가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이 자자하고 총각들은 아가씨를 한 번이라도 보는 게 소원이었다.
아가씨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꿈을 꾸었다. 이 아이는 하늘에서 내린 특별한 아이란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능력이 있지. 야광주의 빛으로 금바늘에 금실을 꿰어 수놓은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단다. 이 아이는 행복의 꽃을 수놓을 야광주와 금바늘, 금실 네 돈을 가져오는 총각과 결혼시키도록 하거라. 어머니와 아가씨는 그 꿈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결혼할 나이가 되자 아가씨는 야광주와 금바늘, 금실 네 돈을 가지고 오는 총각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아가씨가 사는 마을 아래쪽에 연상이라는 정직하고 성실한 총각이 살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아가씨의 소문을 듣고 틈만 나면 뒷산에 올라가 아가씨의 모습을 보려고 마을 쪽을 내려다보곤 했다. 다음에 아가씨의 어머니는 딸을 시집 보내려고 신랑감을 고르기로 했다. 드디어 신랑감을 고르는 날이 오자 아가씨 집 앞에 총각들이 줄지어 모여들었다. 전 보물도 재산도 원하지 않아요. 제가 갖고 싶은 건 오직 야광주와 금바늘 금실뿐입니다. 그걸 가져다 주실 분에게 시집 가겠어요. 정말 아가씨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웠다. 그 모습을 본 총각들의 가슴이 불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랑의 조건에 해당하는 야광주, 금바늘, 금실을 가져와야 한다는 말을 들은 총각들은 풀이 죽어서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물건은 동해에 사는 신선만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도중에서 쓰러지거나 무서워서 포기하고 도망쳐 왔기 때문이다. 모두 다 떠나가고 그 자리에는 오직 한 사람만 남아 있었다. 그건 연상이었다. 연상은 수줍게 말했다. 아가씨, 전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다정하게 쳐다보며 대답했다. 어머, 절 무척 생각해 주시는군요. 그렇다면 동해에 신선이 있는 곳으로 가주세요. 언제까지나 기다리겠어요. 다음 날이 되자 연상은 해가 뜨는 쪽을 향해 길을 떠났다. 며칠 후 어떤 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다. 그때 오두막 한 채가 보여 문을 두드리니 노파가 나왔다. 동해의 신선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하룻밤 재워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자 노파는 흔쾌히 방을 내주었다. 그렇게 그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노파에게 그동안의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러자 노파는 칭찬하고서 이렇게 말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신선을 만나거든 우리 아들이 다 컸는데도 왜 말을 못하느냐고 물어봐 주지 않겠소? 연상은 꼭 알아봐 드리겠다고 약속하고는 그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시 멀고 험한 길을 떠났다. 또 며칠이 지나고 뽕나무밭 근처에 이르자 갑자기 이상한 바람이 불더니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휘몰아치는 비바람 속을 뚫고 뽕나무밭 옆에 있는 오두막으로 비를 피해 갔다. 날도 저물어가고 있어서 오두막 문을 두드리니 노인이 나왔다. 동해의 신선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연상을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고 저녁밥을 푸짐하게 차려주었다. 연상이 그동안의 얘기를 다 들려주자 노인 역시 그를 칭찬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부탁이 하나 있네. 만약 신선을 만나면 우리 집에 10년이나 된 누에가 2마리 있는데 왜 씨를 뽑지 않는지 물어봐 주지 않겠나? 네, 틀림없이 물어봐 드리겠어요. 연상은 다음 날, 날이 밝자
더 빨리 동해로 향했다. 그런데 도중에 큰 강이 흐르고 있었다. 연상이 망설이고 있는데 노란색의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다가와 점잖게 말했다. 여보세요?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아, 잉어로구나. 난 동해에 신선을 찾아뵈러 가는 길이란다.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럼요. 도와드리고 말고요. 그 대신 신선을 만나면 제가 수천 년을 살아왔는데 왜 아직도 용이 되지 못하느냐고 물어봐 주시겠어요? 연상이 꼭 물어봐 주겠다고 말하자 잉어는 그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넜다. 이후에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연상은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동해에 도착했다. 그는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말했다. 동해의 신선님을 만나려고 천리길을 달려왔습니다. 꼭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 바다 위에 허연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 속에서 흰 수염을 기르고 지팡이를 손에 든 신선이 나타났다. 어려운 길을 용케도 잘 찾아왔구나. 그동안 수고 많았다. 신선은 연상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연상은 신선에게 절을 하고는 먼저 노파와 노인 그리고 잉어가 부탁한 걸 하나씩 물어보았다. 그러자 신선은 그 물음에 친절히 대답해 주었다. 연상은 이번에는 자기 소원을 말했다. 신선은 웃으며 알겠네. 자네 소원도 들어주지. 그 3가지 물건은 내가 마련해 주겠네. 하고는 사라져버렸다. 연상은 그 3가지 물건이 어디 있단 말이지? 신선께서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연상은 마음이 울적했지만 남에게 부탁받은 일은 다 해결이 되었으니 여기까지 온 게 헛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위안했다. 돌아오는 길에 큰 강에 닿자 잉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서 물었다. 신선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신선께서는 내 입안에 있는 붉은 구슬을 토해내면 몸이 가벼워져서 용문을 뛰어넘어 용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단다. 연상이 말하자 잉어는 머리를 끄덕이며 몸을 뒤적이더니 강물을 하늘 높이 뿜어냈다. 그러자 입에서 붉은 구슬이 튀어나와 강가에 떨어졌다. 잉어가 말했다. 따로 선물할 게 없으니 이 붉은 구슬을 선물로 가져가십시오. 연상은 잉어가 주는 붉은 구슬을 챙겼다. 뽕나무 밭이 있는 마을에 오자 그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복의 젊은이, 신선께서 뭐라고 하시던가? 네, 신선께서는 누에 2마리를 한 곳에 기르니까 게을러져서 실 뽑는 일을 잊어버린다고 한 마리씩 멀리 떼어놓으면 실을 토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그래. 그렇다면 이 누에를 자네에게 한 마리 주겠네. 연상은 노인이 주는 누에를 받아 잘 챙겼다. 여러 날을 걸어서 일전에 오두막에까지 오자 그 노파가 나오더니 물었다. 여복의 젊은이, 신선께서 뭐라고 하셨소? 네, 신선께서는 아들의 목에 바늘이 하나 걸려 있으니 그걸 뽑아주면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파는 급히 아들을 불러 입을 벌리게 했다. 과연 목 안에 바늘이 박혀 있었는데 노파가 그것을 뽑아내자 아들이 즉시 말을 하게 되었다. 노파는 매우 기뻐하며 그 바늘을 기념으로 주었다. 연상은 받은 선물을 잘 챙겨서 길을 걸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연상은 선물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오는 걸 보았다. 급히 풀어보니 붉은 구슬과 바늘이 광채를 띠고 있었고 누에는 금실을 토해내고 있었다. 틀림없이 야광주와 금바늘, 금실이었다. 연상은 매우 기뻐하며 아가씨를 빨리 만나고 싶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길을 걸었다. 하늘의 달이 여러 번 찼다가는 기울고 기울었다가는 다시 찼을 때
마침내 고향에 돌아왔다. 집에 와서 보따리를 풀어보니 누에가 어느새 금실을 다 토해내고 있었다. 금실을 달아보니 정확하게 4돈이었다. 연상은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한 걸음에 아가씨가 있는 마을로 향했다. 마을 입구까지 오자 저만치 아름다운 아가씨가 달려오고 있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두 사람은 다시 만난 기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연상은 3가지 보물을 내보였다. 그러자 아가씨는 기쁨으로 발갛게 볼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결혼을 했다. 그리고는 신부는 야광주의 빛으로 금바늘에 금실을 꿰어 술을 놓았다. 꽃이 다 완성되자 산꼭대기에 아름다운 행복의 꽃이 한 송이 피어났다.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내는지 사람들은 감탄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 꽃은 밤에는 주변 마을을 환하게 비춰주고 영원히 시들지 않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다고 한다. 앙큼한 주모의 딸.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다. 남의 사랑채를 빌려 서당을 차린 사람은 작년 이맘때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한 김참봉이었고 글을 배우는 총각이라야 5-6명이 고작이었다. 어느 날 훈장은 새로 들어온 총각을 소개했다. 얼마 전에 윗마을로 이사온 이상일이다. 오늘부터 함께 공부하게 되었으니 사이좋게 지내라. 훈장의 말에 고개를 들어 새로 들어온 총각을 보고 학생들이 수군수군댔다. 어디 사는 친구지? 얼마 전에 윗마을로 이사왔대. 예쁘장한 얼굴과 오뚝한 콧날, 그리고 영롱한 눈동자는 유난히 구슬처럼 아름다웠다. 학생들은 새로 들어온 총각의 미모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상일이라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예쁜 외모와는 딴판으로 목소리는 우렁찼다. 너는 좋겠다. 같이 다닐 동무가 생겨서. 옆에 있던 친구가 영찬이를 툭 치면서 말했다. 영찬은 또래 친구가 생겨 반가웠고 흐뭇했다. 지금까지 먼 길을 혼자 다녔는데 이제 동무가 생겼으니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날은 훈장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서당을 파하고 그들은 당장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산기슭에 자리 잡은 윗마을로 향했다. 서당이 있는 아랫마을에서 윗마을로 가려면 산기슭을 돌아 한참을 올라가야 했다. 산 중턱에는 10여 가구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었다. 길동무가 생겨 잘 되었어. 앞으로 잘 지냅시다. 그런데 올해 나이가 17이에요. 그럼 내가 형이군. 난 18살이요. 앞으로 형님이라고 부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얘기를 주고받으며 마을 어귀로 들어섰다. 그런데 저만치 순녀가 엉덩이를 살랑거리며 지나가는 게 보였다. 자네는 얼굴이 곱상해서 처녀들 가슴께나 울렁거리게 했겠군. 이 형님도. 영찬의 짓궂은 말에 상일은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혔다. 두 사람은 그때부터 길동무가 되어 서당을 같이 다녔다. 영찬은 1살 어린 상일을 친구처럼 때로는 친동생처럼 알뜰히 챙겨주었다. 어느 날이었다. 그들이 산기슭을 돌아 윗마을로 들어서는데 영찬이 저 멀리 지나가는 처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가는 저 여자는 주막집 딸인데 피하는 게 좋아. 그 처녀는 순녀였다. 얼굴이 예쁘장하고 반반한 순녀는
상일과 동갑인 17 나이였다. 주막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어머니는 과부였고 가끔 남자를 상대하는 어머니를 보며 자라온 탓에 순녀도 일찌감치 이성의 눈을 떴다. 가끔 옆방에서 들리는 야릇한 소리에 이상한 기분이 들고 가슴이 달아오를 때도 있었다. 마음을 주고받은 총각도 있었지만 주막집 딸이라는 이유로 끝내 깨지고 말았다.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순녀는 어머니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다. 이게 너 하나 잘 키우겠다고 하는 짓인데 내 탓을 해? 순녀는 어머니와 이런 일로 자주 실랑이를 하곤 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싫었지만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어머니 탓만 하겠는가. 과부가 된 어머니도 때로는 홀로 된 삶이 너무 힘들어 가끔은 훌쩍거렸지만 순녀는 애써 외면했다. 또한 이 손님 저 손님 가리지 않는 주모의 남성 편력이 온 마을에 소문이 나 애꿎은 순녀마저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순녀도 행실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다. 일찍이 이성의 눈을 뜨는 바람에 마음에 드는 총각들에게 집적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일이 순녀의 눈에 띄었다. 저 총각은 누구지? 처음 보는 남잔데? 갸름한 얼굴, 뽀얀 피부, 예쁘장한 미모의 상일을 보자 순녀는 마음이 끌렸다. 주변에 알아보니 새로 이사온 이첨지집 자제였다. 순녀는 여러 날 기회를 엿보다가 영찬이 집안일로 서당에 빠지게 되어 호젓한 길에 상일 혼자 지나가는 걸 보고는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저 이번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그렇소. 그런데 낭자는? 전 순녀라고 해요. 도련님의 모습을 숨어서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연모하는 도련님을 만나게 되니 정말 기뻐요. 그러면서 순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저는 하루 한 날 도련님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낭자, 어찌 그런 말을... 상일의 목소리엔 난처함과 수줍음으로 떨려 있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인데 어찌 처음 보는 외간 남자한테 그런 말을 하시오. 상일은 점잖게 타일렀다. 그러자 순녀는 기대가 어그러지자 자기도 모르게 상일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도련님, 낭자, 안 돼요. 상일은 자기의 품에 안긴 순녀를 밀어내고 그 길로 마을을 향해 내달렸다. 순녀는 자신의 고백이 퇴짜를 맞자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서 분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주먹을 쥐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주막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잊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대며 서름이 북받친 듯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제가 몹쓸 짓을 당했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새로 이사온 총각이 제가 좋다며 저를... 이튿날 주모는 서당으로 달려갔다. 딸이 몹쓸 짓을 당했다니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이첨지집과 사돈을 맺어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품고 있었다. 순녀, 이것이 내 탓만 하고 있는데 내 덕분에 양반집 며느리가 되게 해주마. 주모는 한 걸음에 서당으로 뛰어가 훈장 앞에서 소리를 질러댔다. 아이고, 아비 없는 자식 애지중지 키웠는데 신세를 망쳐도 유분수지. 그러자 훈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주모는 순녀에게 들은 얘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상일이 너 그게 사실이냐? 훈장 선생이 상일을 불러내 다그쳤다. 그런 것이 아니오라. 상일이가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순녀 어머니는 상일이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말을 막으며 아글아글 써댔다. 그런 게 아니라니. 남의 집 귀한 딸 신세를 망쳤으니 책임을 져야지. 훈장 선생도 한술 더 떠서 근엄하게 상일을 꾸짖었다. 그리고 상일의 집을 아는 학생을 불러내더니 지시했다. 어서 가서 상일 아버님을 모셔오너라. 얼마나 지났을까? 상일 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당에 찾아왔다. 노기로 가득한 아버지는 수녀 어머니를 쏘아보고는 훈장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 얘기를 나누고는 다시 나왔다. 이보시오 주모. 거짓말도 유분수지. 딸년이 천하의 앙큼한 계집이로군. 이번엔 훈장이 오히려 주모에게 화를 냈다. 뭐라고요? 내가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증거 있어요? 그렇소. 상일아, 저 여자를 방으로 데려가서 증거를 보여주어라. 그러자 상일이 쭈뼛쭈뼛 일어나서 주모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다시 나왔다. 그런데 다시 나온 주모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런 앙큼한 년과 알아보지도 않고 제 딸년 편을 든 당신 같은 못된 인간들은 이 마을에 놔둘 수 없어.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죄 없는 사람에게 그런 중한 죄를 뒤집어 씌워? 이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서슬이 퍼런 훈장의 호령 소리에 주모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땅에 대고 싹싹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미천한 인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상일 총각과 이첨지 어르신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첨지와 상일은 꿇어 엎드려 싹싹 빌고 있는 주모를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학생들은 상일이 안방으로 주모를 데리고 들어가 무슨 증거를 보여주었는지 궁금해했다. 다음 날 상일이 나오지 않았다. 상일을 기다리다 영찬은 혼자 서당에 가야 했다. 오늘부터 상일이는 서당에 나오지 않는다. 훈장의 말을 듣고 영찬은 깜짝 놀랐다. 훈장님,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훈장은 영찬을 조용히 불러 무엇인가 얘기를 했다. 상일이 이 마을에 이사오기 전의 일이다. 이첨지에겐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다. 이름이 옥란이었다. 어려서부터 자수나 바느질보다는 학문에 관심이 있었고 가끔 남장을 하고 학문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 마을로 이사오자 옥란은 아버지를 설득한 끝에 허락을 받고 남장을 한 채 서당에 다니게 된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영찬은 상일에 대한 우정이 옥란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은밀하게 두 집안 간의 혼담이 오가더니 마침내 영찬과 옥란의 사랑이 결실을 맺었다. 기센 어머니, 억센 막내딸. 어느새 서쪽 하늘에 노을이 지고 초여름의 신선한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홍대감은 퇴거하여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바깥에선 위험있고 만인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지만 마누라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을 못했다. 젊은 소실이라도 있어 아양이라도 부리면 집에 와도 재미가 있으련만 예전에 소실을 한번 들였다가 사나운 마누라 등살에 못 버티고 쫓겨간 뒤로는 오로지 성질 사납고 품성이 완고한 마누라뿐이었다. 안채로 들어서자 입구에 있던 계집종 하나가 뛰어나와 머리를 조아렸다. 갸름하고 예쁘장한 계집종의 자태에 홍대감은 잠시 눈길을 멈추었다. 여색을 찾는데 나이가 들었다고 지위가 높다고 상관이 있겠는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덕이라 하옵니다. 그래, 천하의 미인이구나. 계집종은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런데 그 광경을 몰래 엿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사나운 마누라였다. 질투심에 불탄 홍대감 부인은 다음 날 즉시 그 덕이라는 계집종을 호라비 머슴과 짝지어버렸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홍대감은 마누라 무서워 곁눈질 한번 할 수 없었다. 홍대감에겐 딸만 셋이 있었다. 큰딸과 둘째 딸은 시집을 갔고 막내딸만 아직 혼자였다. 큰딸과 둘째 딸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시댁과 남편을 잘 섬기며 살고 있었지만 문제는 막내딸이었다. 천방지축인데다가 어머니의 사나운 기질을 닮은 것이다. 너도 이제 혼담이 오갈 나이가 되었으니 쓸데없는 성격을 고치도록 해라. 아버지는 막내딸이 알아듣기 쉽게 잘 타일렀으나 막내딸은 타고난 성격인데 혼자 사는 한이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저리도 제 어미의 강자를 쏙 빼닮았단 말이냐. 장차 어떤 사내가 저 아이를 데리고 살까. 홍대감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뿐 그 뒤로는 두 번 다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어느 날 홍대감이 종로길을 따라 퇴골하던 중이었다. 물러거라! 대감마님 행차시다. 거덜이 발길질을 하며 행인들을 몰아댔다. 그런데 거덜의 외침에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총각이 있었다. 누군데 대감마님 행차를 방해하는 거요? 거덜이 거들먹거리며 소리쳤다. 그러자 그 총각이 그렇다고 해서 갈 길을 막아서면 되겠느냐? 하고 당차게 대꾸했다. 홍대감은 허리를 똑바로 펴고 당당하게 서 있는 총각을 눈여겨보았다. 넌 어디 사는 누구냐? 종로 사는 박진사의 큰아들 박대찬이라 하옵니다. 내가 박진사의 자제란 말이냐? 네, 그러하옵니다.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런 기백이라면 막내딸의 기도 꺾고 장차 큰 인물이 될 것 같았다. 홍대감이 그렇게 감탄하면서 총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다가 총각에게 물었다. 내게 막내딸이 하나 있는데 내 사위가 되면 어떻겠느냐? 하고 물어보니 황송한 말씀이오나 대감께서 승낙해 주신다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며 총각도 흔쾌히 대답했다. 그러자 홍대감은 막내딸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래도 정원할 수 있겠나? 대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정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대차는 홍대감과 한참 무언가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었다. 홍대감은 집으로 돌아와 즉시 박진사 집에 청혼을 하겠다고 했다. 아니 대감, 신사지방과 사돈을 맺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부인이 핏대를 세우며 대감을 몰아세웠다. 그러면 어디로 시집 보낼 생각이요? 저 아이 성격에 시댁에서 쫓겨오면 어떻게 하겠소? 부인은 격이 낮은 집안에 보내면 감히 내쫓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마지못해 받아들이기로 했다. 마침내 홀리의 날이 되었다. 초래청이 차려지고 손님들이 마당 가득 모여들었다.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다. 신랑이 소문난 바람둥이래. 그래? 어쩌다가 그런 총각하고? 그 얘기가 부인의 귀에 들어가자 난리가 났다. 바람둥이한테 보낼 순 없어.
혼인 못 시켜요. 초래청을 차려놓은 마당에 손님들을 돌려보낸단 말이오. 이제 어쩔 수 없소. 할 수 없이 혼례가 치러졌다. 그런데 신방이 차려졌는데도 신부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랑은 밤새 혼자 독수 공방을 하고서 날이 새자마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신랑이 돌아갔으니 어떻게 한단 말이오? 잘 갔어요. 그럼 바람둥이를 사위로 삼으려고 하다니 대감 제정신이에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되어도 신랑은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다. 처음엔 잘 되었다던 부인과 막내딸도 서서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아직 처녀의 몸이지만 혼례를 올린 마당에 다시 시집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박서방 소식은 없어요? 박서방은 무슨 박서방? 내쫓을 땐 언제고. 또다시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지났다. 이제나 저제나 다시 찾아와 주길 기다리던 모녀가 희망을 접을 무렵 박대찬이 마침내 대과에 장원급제를 했다. 정말 수고했네. 이제 그 아이를 데려가게.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대찬은 홍대감 집을 찾아갔다. 쫓겨나듯 집으로 돌아간 뒤 3년 만이었다. 이보게, 내가 잘못했네. 이런 훌륭한 사위를 몰라보았네. 부인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대찬을 맞았다. 그날 밤 3년 만에 신방이 차려졌다. 막내딸은 3년 동안의 마음고생을 하고 나서 순종적인 여자로 변하기 시작했다. 대찬을 따라 3년 만에 시댁에 들어간 막내딸은 어진 아내요. 시부모를 잘 모시는 착한 며느리가 되어 살아갔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구나. 충청도 땅에 이강직이란 청렴하고 심지고 든 사내가 살았다. 그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하늘이 두 쪽 난다고 해도 절대로 가까이 하는 법이 없었다. 너무 지나쳐서 때론 아내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사람이 융통성이라곤 조금도 없어. 저 친구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야. 함께 수학하는 친구들의 말이었다. 자기 관리에 철저하던 강직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고 지방 사또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고을에 내려가 보니 그야말로 풍기가 물러나기 짝이 없었다. 부임한 첫날 사또를 환영한다고 잔치를 열었는데 기생을 불러들여 돌아대는 이방을 보고 강직은 기가 막혔다. 명월아, 사또 잘 모셔라. 풍악을 울려라. 그렇게 바늘방석 같은 하루를 보낸 강직은 다음 날 아전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고을에 만연한 풍기문란을 뿌리 뽑고자 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풍기를 어지럽힌 자는 엄히 다스리겠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관가에 아뢰도록 방을 붙이라. 그 얘기를 들은 아전들의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다. 이보기들, 몸 조심하세.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나. 저녁 모임은 없던 일로 하자고. 사또의 지시로 고을에 방이 쫙 붙자 그동안 소문이 날까봐 쉬쉬하던 사람들이 동원으로 하나 둘 몰려들었다. 맨 처음 장터 주모가 찾아왔다. 요 아래 장터 주모입니다요. 저야 상관없지만 장날이면 제 딸아이가 일손을 도우러 나오는데 건달 노릇을 하는 판석이란 자가 딸아이를 집적거리고 수작을 겁니다.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장사를 방해하겠다고 겁도 주고요. 당장 그 자를 잡아들여라. 판석은 관가에 잡혀와서 곤장 3대를 맞고 다신 주막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절뚝거리며 돌아갔다. 그 소문을 듣자 이런저런 사연을 들고 동원에 찾아오는 발길이 이어졌다. 요즘 말로 하면 미투 사례가 이어졌다. 사또는 가해자를 찾아서 벌을 주기도 하고 배상을 하기도 했다. 가해자의 면모를 보니 아랫마을 덕망 높은 임진사, 천석군 최부자, 심지어 낙향에서 사는 송대감까지 명단에 올라있지 않은가. 지위를 이용해서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 사연이 많다 보니 언젠가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얼굴에 덕지덕지 분을 바른 여인네가 동원을 찾아왔는데 상대는 사리꼴 임서방이었다. 임서방을 불러 물어보니 2년 전 상처를 하고 혼자가 되었는데 여인네가 같이 살자는 걸 거절하고 있다고 했다. 한 번은 동원에 미모의 여인이 찾아왔다. 사또, 저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십시오. 그래, 무슨 일인가? 말해보시오. 혼자 몸이 되어 고향에 돌아와 살아가고 있사온데 관가에 잔치가 있을 때마다 등원을 종용받아 왔사오니 부디 막아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자리에 있던 아전들 모두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구나. 강직은 아전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책임을 물었다. 내가 있는 동안엔 다신 그런 일이 없을 거요. 강직이 사또로 있는 동안 그 고을은 남녀노소 누구나 밤거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바람난 남편 붙잡는 법. 어느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아내는 결혼하기 전엔 근처에서 내노라 하는 미모를 자랑하는 아리따운 처녀였다. 동네 총각들은 그녀를 한 번만이라도 더 보려고 흘깃흘깃 쳐다보기도 하고, 대담한 총각들은 집에 와서 기웃거리다가 그녀의 아버지한테 작대기로 후려맞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결혼할 나이가 되자 그녀의 집 앞에는 찾아오는 중매쟁이와 총각들이 북새통을 이룰 정도였다. 여보, 임자, 저애 빨리 시집 보냅시다. 내가 보기엔 윗마을에 사는 이선비 아들이 제일 나은 것 같소. 당신 생각은 어떻소? 제가 보기에도 그 총각이라면 밥은 굶기지 않을 것 같아요. 처녀의 부모는 그렇게 결정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혼례를 치렀다. 이렇게 결혼하자 남편은 처음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희죽희죽 웃으며 돌아다녔다. 이봐, 그렇게도 각시가 좋으냐? 쓸개 빠진 놈처럼 희죽거리기는. 친구들은 남편을 놀리면서도 절세 미인을 얻은 친구가 한없이 부러웠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날이 갈수록 남편은 집에 들어가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다. 게다가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아내를 놔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아내도 남편의 바람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여보,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하시면 고쳐볼게요. 처음에는 그렇게 남편을 구슬려보거나, 여보,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해놨으니 저녁은 집에서 꼭 드셔야 해요. 하면서 아양도 부려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남편의 바람기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남편의 바람기는 더해지고 아내 얼굴조차 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 여자 저 여자 바꿔가며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고도 당신이 남편이야?
너무 창피하고 속상한 아내는 남편에게 욕을 해대며 사납게 대하고 대판 싸우기도 하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친정에 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남편의 바람기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아내는 결심했다. 저런 남자하고 같이 살 바에야 차라리 나갈래. 아이도 없는데 뭘 믿고 여기서 산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한 아내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안을 말끔하게 치우기로 했다. 그동안 얼마나 청소를 안 하고 살았는지 한나절을 치워도 끝이 없었다. 집안 청소를 마친 아내는 이번에는 온 매무실을 고치고 몸을 단장했다. 헝클어진 머리와 너덜너덜한 옷도 벗어던지고 목욕을 하고 머리도 손질하고 오랜만에 얼굴도 단장했다. 장롱에서 가장 좋은 비단 옷도 꺼내 입었다. 그렇게 단장하고 거울을 보았더니 다른 사람 같아 보였다. 그리고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맛있는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놓았다. 저녁 무렵이 되자 대문 밖에서 남편이 들어오는 기척이 들렸다. 오늘도 남편은 일을 마치고 빨리 나가려고 부랴부랴 들어오는 모양이었다. 아내는 대문으로 뛰어나가 여보, 어서 오세요.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하며 상냥하게 맞이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뒷걸음을 치며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아니, 당신 누구세요? 남편은 앞에 서 있는 너무나 예쁜 아내 모습을 보고 귀신에게 홀린 사람처럼 멍한 모습이었다. 그러더니 집에 들어와서는 다시 한번 움찔하는 것이었다. 어라? 여기가 우리 집인가? 내가 잘못 찾아왔나? 지저분한 집안은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꼬질꼬질한 마루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다. 정신을 차린 남편이 물었다. 여보, 당신 맞지? 정말 당신 맞지? 그래요. 여보, 저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얼싸안았다. 여보, 내가 잘못했소. 이런 예쁜 마누라를 두고 바람을 피우다니. 아니에요, 여보.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오늘 깨달았어요. 그들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마을에서 가장 금실이 좋은 인꼬 부부가 되었다고 한다.